덴마크 너네 대기해. 한국도 기다렸거든. 복수를 위해. 러시아 침공과 미국의 위협으로 덴마크 발칵 뒤집어졌네요. 그래서 한국에 이것이 너무 필요해서 50조 원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애원하였지만 한국은 필요 없다며 단호했습니다. 작은 나라 따위 필요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왔죠? 덴마크는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덴마크에게 복수와 관용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굴욕까지 참으며 빌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마스 옌센입니다. 25년간 북유럽 국가들의 방산 정책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5년 전 저는 오슬로 국제방산 컨퍼런스 단상에서 한국 방산을 조롱했습니다. 300명의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죠. 한국 무기는 가격만 저렴할 뿐 진정한 전투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날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 참석자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날의 저를 저주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제 잘못된 분석이 얼마나 많은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오슬로 레디슨 블루 호텔 컨퍼런스 홀은 북유럽과 유럽 각국에서 온 방산 전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NATO 회원국 방산정책 심포지엄이었고 저는 둘째 날 오후 세션의 기조 발표자였습니다. 발표 제목은 북유럽 국가들을 위한 차세대 무기체계 선택 가이드라인이었죠. 준비에만 석 달을 투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전 배치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 성숙도를 평가했습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프랑스 넥스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스라엘 LB 시스템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업들을 망라했고 비교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발표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진 무기 체계와 비교하기 위한 반면교사였죠. 발표 1시간 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동양인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명찰을 보니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힐끗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오늘 제 발표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동료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쩔 수 없죠. 한국 무기가 독일이나 이스라엘만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국 참석자들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쪽을 쳐다봤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웃으며 자리를 떴죠. 오후 2시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300석 규모의 홀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북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10년간 선택해야 할 무기 체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주요 방산국가 기술력 비교라는 제목 아래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영국이 상위권에 나열되어 있었고 한참 아래쪽에 한국, 터키, 인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신흥 방산국의 무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거론되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기술 성숙도가 낮거나 생산 효율이 떨어지거나 애프터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아시죠?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이 붙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실전 경험 비교였죠. 이스라엘 무기는 중동에서 수십 년간 실전 검증을 거쳤습니다.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국경 등 실제 전투 환경에서 성능이 입증됐죠. 반면 한국 무기는 훈련장에서 표정 맞추기는 잘하겠지만 진짜 전쟁에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객석 뒤쪽 한국 참석자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길고 혹독하죠. 이스라엘 무기는 사막 환경용이지만 NATO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북유럽 환경에도 적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온대 기후입니다. 영하 30도 이하 극한 환경 테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입니다. 결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검증된 서방 무기 체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가격에 현혹되어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00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 최대의 5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아까 라운지에서 저를 쳐다보던 한국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지목했습니다. 내 뒤쪽 신사분 질문하세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명찰에는 한화디펜스 해외영업본부 박철수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옌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영하 30도 환경 테스트를 통과했고 핀란드에서는 영하 40도 테스트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의 테스트 데이터는 제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테스트와 장기 운용은 다릅니다. 실제로 10년, 20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 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무기가 북극권에서 10년, 20년 사용됐다는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버무렸습니다. NATO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도 NATO 표준을 따릅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K9은 NATO 회원국인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NATO 표준에 미달했다면 이들 국가가 도입했겠습니까?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 국가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분석은 기술적 관점에서 본 객관적 평가일 뿐입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객관적 평가라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편견에 근거한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모두들 제 발표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죠.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다음날 노르웨이 주요 방산 전문지에 제 발표가 대서특필됐습니다. 북유럽 방산 권위자 옌센 박사 신흥국 무기 도입의 경고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연구소 사무실 벽에 붙여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옆에 5년 후 제가 직접 쓴 정정 보고서를 붙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노르웨이 국방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북유럽 방산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고 5년 전 컨퍼런스에서의 성공을 재현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유럽 각국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왔을 때 저는 평범한 자료 패키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밀 취급주의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 묶음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옌센 박사님께 5년 전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박사님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당시 박사님은 한국 무기보다 이스라엘과 유럽 무기를 추천하셨죠. 덴마크는 박사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첨부 문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입니다. 하지만 박사님만큼은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전략기획과장 라스무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서 제목은 덴마크 국방위기 긴급보고서 2024년 겨울 이스라엘제 무기 대량 작동 불능 사태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3시 덴마크 동부 해안방공진지에서 러시아 정찰 드론 침입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2개 포대에 배치된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자주포가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12개 중 10개 포대가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유압 시스템 동결이었습니다. 당일 기온은 영하 36도였고
이스라엘제 유압류는 영하 25도까지만 작동 보증이 되는 사막용 규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덴마크는 2019년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제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아트모스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결정 근거는 NATO 표준 준수 실전 검증 완료 그리고 유럽 방산 전문가들의 권고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토마스 옌센 박사의 2020년 오슬로 컨퍼런스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이름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측은 당시 제안서에서 K9 자주포가 영하 45도 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는 핀란드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으나 덴마크 국방부는 이를 단기 테스트 결과일 뿐이라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사막 환경 데이터만 제시했음에도 NATO 표준이라는 이유로 북유럽 환경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기 테스트만 거쳤다. 이스라엘 무기는 NATO 표준이니 신뢰할 수 있다. 제 권위 있는 발표가 덴마크의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 겁니다.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2024년 12월 위기 이후 덴마크는 긴급히 대체 무기를 물색했습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는 생산라인 포화로 최소 5년 대기 프랑스 넥스턴은 자국군 물량 우선으로 거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8년 대기 통보. 유일한 대안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급히 넘겼습니다. 2025년 1월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 한화디펜스의 긴급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6년 전 덴마크가 한국 제안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거부한 사실, 한국 대표단을 5시간 대기시킨 후 면담도 없이 돌려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생산 라인이 9년치 주문으로 포화 상태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년 대기. 덴마크는 당장 내일 러시아가 다시 위협해올 수 있는데 9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덴마크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릴란드 북극 항로 25년 독점 사용권과 머스크 해운 아시아 노선 15년 우선 배정권. 이는 사실상 덴마크의 핵심 국가 자산을 한국에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계약 금액 42조 원 납기 18개월 K9 자주포 200대 K2 전차 1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50문 2025년 9월 첫 물량 인도 예정.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한국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추천했던 그 발표가 덴마크의 재앙으로 이어졌고 결국 덴마크는 국가 자산까지 내놓으며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280억 달러로 세계 4위 K9 자주포 전 세계 17개국 도입 총 1200대 수출 폴란드 계약 규모만 18조 원 핀란드 영하 45도 혹한기 테스트 48개월 연속 무고장 작동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모두 한국제 도입.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스라엘 아트모스 자주포 혹한기 성능.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트모스 자주포는 원래 사막 작전용으로 개발됐으며 영하 20도 이하 환경에서는 유압 시스템과 전자장비 작동 보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공식 매뉴얼에도 작동 온도 범위가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제 발표 자료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NATO 표준을 따르므로 북유럽 환경에 적합하다. 한국 무기는 혹한기 테스트가 불충분하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영하 45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스라엘은 영하 20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NATO 표준이라는 말만 믿고 실제 데이터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국 방산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 24시간 3교대 가동체제 월 생산량 50대 폴란드 첫 주문 212대를
151만에 납품 완료. 유럽 최대 방산업체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월 생산량 8대의 6배 이상.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 무기가 빠르게 생산된다는 것을 품질이 낮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3교대로 밤낮 없이 일했고 유럽은 주 5일 8시간만 일했습니다. 품질 차이가 아니라 근무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검색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 60개에서 100개. 서울과 북한 국경거리 40km. 6.25 전쟁 사망자 300만 명. 1953년 이후 73년간 휴전 상태. 언제든 전쟁 재개 가능.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게 무기는 수출 상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40km 밖에 핵미사일을 가진 적이 있고 도망갈 곳도 없는 반도 국가에서 무기가 고장나면 국가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영하 45도 테스트를 하고 24시간 가동하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NATO가 지켜줄 거라 믿고 미국이 도와줄 거라 안심하며 무기를 느긋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여름 휴가 가고 크리스마스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덴마크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스무센 과장님 문서 잘 받았습니다. 6년 전 한국 대표단을 어떻게 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스무센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옌센 박사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 대표단 5명이 코펜하겐에 왔는데 덴마크 국방부 조달 담당자가 5시간을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면담 약속 시간을 일방적으로 미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사 제공 없이 편의점에서 사 먹으라고 했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30분 면담하고 제안서만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 제안서를 파쇄기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 담당자 말로는 한국 무기는 어차피 선택 안 할 거니까 형식상 들은 것뿐이라고 했답니다. 유럽 전문가들 특히 옌센 박사님의 권고도 있었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 발표가 그런 오만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라스무센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42조 원을 들고 가서 제발 팔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것도 9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 국가 자산까지 내놓으며 급행 배송을 부탁했죠. 6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벽에 붙어있던 5년 전 신문 기사를 떼어냈습니다. 북유럽 방산 권위자 옌센 박사 신흥국 무기 도입의 경고. 저는 그 기사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 새로운 종이를 붙였습니다. 제목은 토마스 옌센의 공개 사과문. 나는 5년 전 틀렸다였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재평가 덴마크 사례 분석이었고 보고서에는 제 5년 전 발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덴마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노르웨이도 곧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품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제 보고서를 받고 일주일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방산정책 담당자들이 모였고 저도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 인게 에릭센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옌센 박사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덴마크 사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장관님, 덴마크는 현재 국가 핵심 자산인 그린란드 북극 항로와 머스크 해운 우선권을 한국에 넘겨야만 무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덴마크의 이스라엘제 자주포 12개 포대 중 10개 작동 불능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2024년 12월 새벽 러시아 드론 침입 시 덴마크 방공망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자주포는 사막용 유압류 때문에 영하 25도 이하에서는 작동 보장이 안 됩니다.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덴마크는 사막용 무기를 북유럽에 도입한 겁니까? 당시 유럽 전문가들이 NATO 표준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전문가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5년 전 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만 저렴하고 실전 검증 부족 혹한기 테스트
테스트 불충분 이스라엘과 유럽 무기 권고. 덴마크는 제 권고를 따랐고 한국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실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K9 핀란드 영하 45도 테스트 48개월 무고장 폴란드 151만에 212대 납품 전 세계 17개국 1200대 수출월 생산량 50대. 반면 이스라엘 아트모스는 영하 20도 이하 작동 불가 북유럽 환경 테스트 없음 수출 실적 세계국 80대. 저는 NATO 표준이라는 말만 믿고 실제 데이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위가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다행히 덴마크처럼 자주포 전체를 이스라엘제로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차세대 자주포와 전차 도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주요 방산국 생산 능력 비교였습니다. 독일 월 8대 대기 5년, 프랑스 월 6대 대기 4년, 미국 월 12대 대기 8년, 한국 월 50대 대기 9년.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 9년 대기라고요. 지금 주문해도 2034년에나 받는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가 긴 이유는 생산 능력 부족이 아니라 주문 폭주 때문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모두 한국 무기를 원합니다. 유럽 무기는 대기가 짧지만 그건 주문이 적어서입니다. 국방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는 겁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5년 전에 저라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장관님, 노르웨이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덴마크처럼 위기 후에 허겁지겁 한국을 찾아가 국가 자산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유럽 무기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까? 5년 전 박사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유럽만큼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유럽을 넘어섭니다. 특히 혹한기 성능과 생산 속도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 국경까지 40km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60개에서 1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73년간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기는 수출 상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4시간 3교대로 공장을 돌리고 영하 45도 테스트를 반복하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NATO가 지켜줄 거라 믿고 느긋하게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여름 휴가 가고 크리스마스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태가 증명했듯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죠. 노르웨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과 즉시 협상 시작입니다. 9년 대기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주문해야 2034년에라도 받습니다. 둘째,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입니다. 덴마크처럼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접근하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합니다. 셋째, 한국에게 북유럽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한국도 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합니까?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NATO 회원국들이 검증한 무기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한국 측과 초기 접촉을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제가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장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토마스 옌센입니다. 한화 디펜스 측과 연결 가능할까요? 무기 도입 협의를 원합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옌센 박사님 성함은 들어봤습니다. 5년 전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분이시죠. 저는 순간 숨이 막
막혔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협의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회신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5년 전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K9 기술 문서를 펼쳤습니다. 분당 발사속도 8발 사거리 40km 이상 영하 45도에서 영상 55도까지 작동 보증. 5년 전 저는 이 스펙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모두가 실전 배치 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2022년 첫 계약 후 2023년 2차, 2024년 3차까지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8조 원에 달했죠. 만약 한국 무기가 형편없었다면 폴란드가 3번이나 추가 주문했을 리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옌센 박사님, 하나디펜스 측에서 면담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대사관에서 화상회에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상회의 당일 저는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긴장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정각 10시 화면에 한국 측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는데 가운데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 박철수 이사였습니다. 박철수 이사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옌센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5년 만이네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이사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이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접어두시죠. 오늘은 미래를 이야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의 옆에 앉은 두 사람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화디펜스 해외영업본부 김민준 상무입니다. 기술전략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토마스 옌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상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옌센 박사님, 노르웨이 측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 물량은 K9 기준 120대 정도이며 예산은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5년 전 박사님은 유럽 무기를 추천하셨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최근 덴마크 사태를 분석하면서 한국 방산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혹한기 성능과 생산 능력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덴마크 사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4년 12월 덴마크의 이스라엘제 자주포가 혹한기에 대량 작동 불능됐습니다. 12개 포대 중 10개가 멈췄죠. 결국 덴마크는 한국에 42조 원을 제시하며 긴급 공급을 요청했고 그린란드 북극 항로와 머스크 해운 우선권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김상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아십니까? 덴마크 국방부로부터 기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5년 전 잘못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준 겁니다.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박 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박사님의 발표 때문에 저희가 북유럽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사님은 권위 있는 전문가이시고 많은 국가들이 박사님의 의견을 신뢰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오만과 무지가 한국에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으시려는 겁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다음 달 제네바에서 국제방산학회가 열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학회,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제 5년 전 발표가 얼마나 틀렸는지, 한국 방산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무가 박 이사를 바라봤고 박 이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옌센 박사님, 그렇게 하시면 박사님 경력에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5년 전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제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 잘못된 권고 때문에 덴마크가 국가 자산을 잃었고
한국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 이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진심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업권은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 120대 납기는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도 열려 있습니다. 김상무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계산했습니다. 120대면 현재 대기열을 고려하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신다면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정입니까? 예를 들어 노르웨이가 북해 해저, 케이블 부설이나 북극 항로 접근에서 한국 기업들을 우선 고려해 주신다면 생산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덴마크처럼 국가 자산을 넘기라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수진 팀장이 기술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K9의 노르웨이 맞춤형 사양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권에 가까우니까 특별한 혹한기 사양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는 영하 50도까지 작동 가능한 극지 사양 K9를 개발 중입니다. 영하 50도요? 네, 노르웨이 북부 지역이 겨울에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10도 더 낮은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압류 엔진오일, 배터리, 전자장비 모두 극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유럽 어느 방산업체도 그런 사양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환경에 맞춰 무기를 만듭니다. 사막 국가에는 사막용을, 열대 국가에는 열대용을, 극지 국가에는 극지용을. 왜냐하면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한국은 여름에 영상 35도,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무기는 처음부터 극한 온도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됩니다. 김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K9를 도입하시면 저희가 노르웨이에 정비 거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현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럽 본토에서 부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노르웨이가 원하던 겁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덴마크가 이스라엘 무기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부품 공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배로 운송하면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저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김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전쟁에 나가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 사양 납기 일정 가격 협상 유지 보수 계약까지 세세하게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옌센 박사님, 오늘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 저희는 노르웨이와 진지하게 협력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네바 학회에서 발표하실 때 저희를 칭찬하려고 과장하지는 마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5년 전 박사님이 저희를 과소평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과대평가하시면 또 문제가 됩니다. 박 이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사실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가성비만 내세운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화상회의에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승리자의 오만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페셔널하게 비즈니스를 논의했고 과장 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옌센 박사님.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제네바 학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5년 전 제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한국 방산의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유럽 전체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겁니다. 장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경력에 타격이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5년 전 잘못된 발표로 쌓은 명성이라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진실 위에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제네바 학회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5년 전 틀렸다.
한국 방산에 대한 재평가와 공개 사과. 한 달 후 제네바 국제방산학회 개막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같은 학회에서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제 발표가 끝나면 저는 북유럽 방산계에서 신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컨퍼런스홀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좌석 배치, 심지어 무대 조명까지 똑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객석 뒤쪽에 한국 참석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이사와 김민준 상무 그리고 몇 명의 한화디펜스 직원들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토마스 옌센입니다. 5년 전 이 무대에서 저는 북유럽 국가들에게 방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발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고백하러 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5년 전 제 발표 제목이 떴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위한 차세대 무기체계 선택 가이드라인. 저는 이 발표에서 한국 무기를 신흥방산국 제품으로 분류하며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만 저렴할 뿐 실전 검증 부족, 혹한기 테스트 불충분, 이스라엘과 유럽 무기 선택 권고. 저는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이 틀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덴마크 사태였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덴마크에서 러시아 드론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덴마크군은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자주포로 대응하려 했으나 12개 포대 중 10개가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원인은 영하 36도의 혹한기에 사막용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논란 탄성이 터졌습니다. 덴마크는 제 권고를 따라 한국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NATO 표준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NATO 표준은 북극권 혹한기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작동 보증이 없었고 실제로 영하 36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K9 자주포의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반면 제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무시했던 한국 K9은 핀란드에서 영하 45도 테스트를 48개월 연속 무고장으로 통과했습니다. 폴란드에는 150일 만에 212대를 납품했고 현재 전 세계 17개국 1200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월 생산량은 50대로 독일의 6배 이상입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ATO 표준이라는 말만 믿고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신흥국이라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덴마크의 선택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덴마크는 긴급히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열은 9년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모두 한국 무기를 원했고 한국은 먼저 손 내민 고객을 우선했습니다. 덴마크는 6년 전 한국 제안서를 파쇄기에 넣었고 한국 대표단을 5시간 대기시킨 후 쫓아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계약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결국 덴마크는 42조 원과 함께 그린란드 북극 항로 25년 독점권과 머스크 해운 15년 우선권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핵심 자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겨우 18개월 내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만약 6년 전 덴마크가 한국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안전하게 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 잘못된 권고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지도와 북한의 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을까요? 한국은 서울에서 북한 국경까지 40km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60개에서 1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73년간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기는 수출 상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3교대로 공장을 돌립니다. 영하 45도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고장나면 국가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유럽은 NATO가 지켜줄 거라 믿고 느긋하게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여름 휴가 가고 크리스마스면
전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태가 증명했듯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공개 사과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 틀렸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오만과 무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된 권고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박철수 이사가 일어서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한국 참석자들도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참석자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기립박수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년 전에는 오만에 대한 박수였고 오늘은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옌센 박사님, 저는 덴마크 국방부 라스무센입니다. 박사님께 문서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덴마크는 이제 한국과 좋은 파트너가 됐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스무센 과장님 감사합니다. 덴마크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다음 질문자는 스웨덴 국방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옌센 박사님, 스웨덴도 곧 차세대 전차 도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박사님은 이제 한국 K 전차를 추천하시는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특정 국가 무기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실전 배치 국가들의 평가를 검토하고 생산 능력과 납기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절박함으로 무기를 만드는지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박철수 이사를 만났습니다. 박사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년 늦었지만 박 이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사업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앞으로도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칭찬만 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스웨덴 국방연구소, 에스토니아 방산청 모두 한국 무기 도입 협의를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옌센 박사님께 오늘 제네바 학회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박사님의 용기와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사님을 한국 방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북유럽과 한국의 방산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 노르웨이 오슬로 항구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수송선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선박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옆에는 노르웨이 국방장관 인게 에릭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옌센 박사님, 저게 진짜입니까? 네, 장관님, 진짜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28일 만입니다. 수송선이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갑판 위에는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 노르웨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K9이 램프를 타고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육중한 쇠덩이가 노르웨이 땅을 밟는 순간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노르웨이 만세, 또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K9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차가운 철갑을 만져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73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수백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죽기 살기로 만들어낸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깃발을 무시했습니다. 이 깃발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수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망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철수 이사였습니다. 그가 노르웨이까지 직접 온 겁니다. 이사님 어떻게? 첫 물량 인도식에 빠질 수 없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다짐했죠. 언젠가 K9을 싣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가 K9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인도식이 끝난 후 저는 국방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방산협력 6개월 평가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NATO가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공짜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걸 73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40km 밖에 핵미사일을 가진 적이 있는 나라, 도망갈 곳 없는 반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K방산입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17개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강국. 노르웨이도 변해야 합니다. 자주국방,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남겠다는 의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원수에게도 손 내미는 관용. 저는 5년 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노르웨이도 언젠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보고서를 읽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옌센 박사님, 이 보고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과 손잡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가 노르웨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가 정책을 한국에 의존한다.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로 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폐허에서의 재건, 73년간의 전쟁 위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기적. 한국이 대단하네. 저런 나라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니. 우리도 한국처럼 되어야 해.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년 후 노르웨이 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국방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위비 GDP 3% 상향, 방산 기업 육성, 국내 무기 개발 장려. 한국이 73년에 걸쳐 이룬 것을 노르웨이는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슬로 항구를 바라봅니다. 멀리서 K9 자주포가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위에 노르웨이 국기가 펄럭입니다. 가끔 5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날, 한국 대표단을 비웃으며 동료들과 낄낄거렸던 날, 현대가 자동차나 팔면 되지 탱크는 무슨 탱크야 라고 말했던 날, 그때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짓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무력으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한국이 제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옌센,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그것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년 전 무시당했던 한국이 이제 유럽을 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그 정신이 오늘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북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먼저 배웠고 노르웨이가 따랐습니다.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자신을 무시했던 상대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5년 전 토마스 옌센 박사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그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인정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 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공식 초청한 겁니다. 북유럽과 한국의 방산 협력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7년 전 오슬로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공항 출구로 나오자 한 젊은 여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토마스 옌센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녀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 김지현 사무관이었습니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방산 기업들의 광고판, 한화 미래를 방어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K방산. 저는 그 광고판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에는 이런 광고가 우스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옌센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태영입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장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북유럽과 한국의 협력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 박사님이 한국을 비판했을 때 저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동기가 됐죠. 그리고 5년 전 박사님이 공개 사과했을 때 저희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김 장관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사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사님을 한국 국방부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북유럽과 한국의 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심포지엄 당일이 밝았습니다. 용산 국방컨벤션센터 대강당에는 500명 넘는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 기업 임원들, 그리고 북유럽 각국 대표단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토마스 옌센입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7년 전과 2년 전을 비교하는 표였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만 저렴할 뿐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노르웨이가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노르웨이의 K9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9월 첫 K9 자주포 30대를 인도받았습니다. 그 후 24개월간 노르웨이 북부 피넷마르크 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42도, 총 훈련 일수 181 발사된 포탄 2만 4,000발 고장 횟수 연건.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영하 42도에서 180일간 2만 4,000발을 쏘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어떤 자주포도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의 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부품 공급 데이터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2026년 3월 오슬로에 북유럽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고
부품 공급 평균 소요 시간은 48시간 이내입니다. 이스라엘제 무기를 쓸 때는 부품 하나 받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이틀이면 해결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유럽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2026년 K 전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핀란드는 K9 추가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K9 200대를 운용 중이고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협상 중입니다. 저는 지도 위에 파란색 표시들을 가리켰습니다. 북유럽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마지막 슬라이드는 한국의 6.25 전쟁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한국은 73년 전 이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북유럽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NATO에 기댔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우선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500명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옌센 박사님, 저는 6.25 전쟁 참전용사입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에서 근무했었죠. 저는 놀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73년 전 제가 봤던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건물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도왔던 그 아이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3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오늘 이 도시는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7년 전 제가 조롱했던 이 나라에서 저는 오늘 가장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강자의 품격입니다. 우리 북유럽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 그리고 한때 적이었던 자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토마스 옌센,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슬로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협력 최종 평가 및 향후 과제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7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전 오만했던 저, 5년 전 깨달음을 얻은 저, 2년 전 변화를 실천한 저,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인정받은 저. 한 사람의 변화가 두 대륙을 연결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고 있을 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박철수 이사였습니다. 옌센 박사님께 서울에서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달 한화디펜스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임무는 북유럽 사업 총괄입니다. 7년 전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쫓겨났던 제가 이제 북유럽 사업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7년 전 박사님의 비판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가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박사님의 사과가 저를 감동시켰고
그 감동이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저는 북유럽을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화디펜스 부사장 박철수.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제가 조롱했던 그 젊은 이사가 이제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박 부사장님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박 사장님과 한국 동료들이 제 오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토마스 옌센.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저 항구로 7년 전 한국 대표단이 왔다가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같은 항구로 K9 자주포가 도착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날 오후 저는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산협력 2주년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진행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옌센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고 진행자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7년 전 박사님은 한국 무기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무엇이 박사님을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7년 전 저는 편견만 있었고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신흥국이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이 전부였죠. 하지만 덴마크 사태를 보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행자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무기가 고장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함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하 45도 테스트를 하고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무기를 상품으로 만들지만 한국은 무기를 생존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 차이가 품질의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강대국에 의존했습니다. NATO가 지켜줄 거야, 미국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73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오늘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노르웨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국방부에서 보내온 명예자문위원 위촉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인정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슬로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신간 코너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K방산의 기적 폐허에서 세계 4위로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머리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방산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 1990년대 수백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리고 202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이 책을 노르웨이 국방부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 이야기, 폐허에서의 재건 이야기, K9 개발 과정의 이야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에필로그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방산은 세계 4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40km밖에 핵미사일을 가진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많은 나라와 협력하며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전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남는 것.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저렇게 빛났을 겁니다. 73년 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별빛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그 별빛이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옌센,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대한민국 국방부 명예자문위원입니다. 7년 전 저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에게 사과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과 협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한국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이것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7년간의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마스 옌센의 이야기였습니다. 7년 전 오만했던 한 전문가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어떻게 두 대륙을 연결했는지 보셨습니다. 한국은 73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오늘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북유럽까지 닿았고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